네,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파텐계 윤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파라핀계 윤활유보다 점도 지수가 크다. 점도 지수는 파라핀계가 더 크죠? 그래서 가는 틀렸고, 나. 파라핀계 윤활유보다 유동점이 높다. 파라핀계 윤활유랑 나프텐계 윤활유 유동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다. 냉동기유로 많이 쓰인다. 나프텐계 윤활유는 냉동기유로 많이 쓰인다 했죠. 그래서 일단 답은 다입니다. 라. 나프텐계 윤활유는 탈납해서 만든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딥하게 공부를 하면 뭐 끝도 없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가성비 좋게 딱 공부 이 정도 해서 딱 정답을 맞추는 거를 목적으로 둡시다. 정답은 다. 다음 문제. 터빈유와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주성분은 파라핀 계열이죠. 정답은 4. 다음 문제. 합성 윤활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합성 윤활유는 광물유계 윤활유로서 가혹한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된 윤활유이며 점도 지수가 높고 넓은 온도 범위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성이 요구된다. 일단 정답은 가입니다. 저는 합성 윤활유가 비광물 유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기에서는 광물 유계 윤활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점도 지수가 당연히 높고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가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배우기로는 합성유는 비석유계인데 여기서는 광물유계로 설명을 하네요.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 합성 윤활유 중 폴리글리콜은 윤활성이 강하고 특히 산화및 열 안정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 합성 윤활유 중 실리콘유는 내열성, 저온 유동성은 우수하지만 전기 절용성이 나빠 전기 절연유로는 사용이 어렵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물유계 윤활유의 첨가제로 합성 윤활유 자체를 첨가하는 경우는 있으나 합성 윤활유 자체를 윤활 작용의 목적으로 기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뭐 합성 윤활유는 직접 닿아가지고 사용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예민한 기계들에 사용한다고 설명해 드렸죠. 일단 정답은 가입니다. 이 문제 일단 맞추고 넘어갑시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윤활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광물성 윤활유는 일반적인 윤활 조건에 적합하고 200도 이상이나 극저온에 적합하다. 온도가 너무 높은 환경이나 너무 낮은 환경에서는 안 좋다고 했었죠. 일반 광물성 윤활유는. 그래서 가는 틀렸고, 나. 합성 윤활유는 특수 용도에 잘 적용되고 맞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죠. 비싸다고 했었죠. 그만큼. 나도 틀렸고. 4. 지방성 윤활유는 광유보다 유성이 좋지만 안정성이 나쁘고 취급이 어렵다. 지방성 윤활유의 특징인데 지방성 윤활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안 해드렸으니까 일단 보류. 혼성 윤활유는 광유보다 유성이 나쁘지만 안정성이 우수하다. 일단 혼성유는 광유랑 지방유랑 섞은 거잖아요. 그러면 광유보다는 성능이 더 좋게 만들었겠죠? 왜냐면 광유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윤활유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아가 좀 틀렸다라는 거를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광유보다 안 좋게만 설명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4인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으면 솔직히 이런 거는 틀려줘도 되긴 합니다. 일단 4 다시 읽어보면 지방성 윤활유, 그러니까 비석유계죠,는 광유보다 유성이 좋지만 안정성이 나쁘고 취급이 어렵다. 지방성은 동물계, 식물계에서 나오는 기름들을 짜내서 모아서 만든 윤활유인데 취급이 그만큼 어렵겠죠. 광유보다는 석유로 그냥 공정에서 뽑아내는 것보다. 그리고 유성이랑 안정성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경계 윤활 영역에서 회전수가 감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윤활이 안 좋은 상황에서 회전수까지 감소하는 겁니다. 가. 베어링의 특성 상수가 감소한다. 특성 상수에 대해서 우리 모르니까 일단 보류할게요. 나. 마찰 계수가 감소한다. 마찰 계수가 감소하면 뭐라고 했었죠?
0에 가까워지면 완전 윤활이라고 했고 1에 가까워지면 고체 마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가 확실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답이고 가, 사, 아는 맞는 말이겠죠. 베어링의 특성 상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 발열이 심해지는 것도 맞는 말이고 윤활유의 점도가 감소한다. 왜냐면 고체 마찰, 거의 고체 마찰로 돼가면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점점 점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네, 다음 문제 쉬운 문제이죠. 기관의 시동 초기에 발생하는 마찰은 고체 마찰입니다. 네, 다음 문제 윤활유 유막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풀어보겠습니다. 가, 속도가 커지면 유막이 두꺼워진다.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유막이 더 두꺼워진다는 말이죠. 일단 보류할게요. 나, 점도가 클수록 유막이 두꺼워지겠죠? 점도가 크면. 그래서 나는 틀렸고, 사, 온도가 높을수록 유막은 얇아지겠죠? 온도랑 반비례 관계니까. 하중이 커지면 유막은 또 얇아지겠죠? 그래서 아도 틀렸고 답은 가인데, 기계가 구동하기 전에는 서로 고체끼리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동을 되면서 점점 윤활유가 그 사이를 들어오게 되면서 유막을 형성하면서 마찰을 윤활유의 점도만으로 마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건 일단 유막이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근데 이게 유막이 왜 두꺼워지냐면 이제 회전체에서 그 회전체의 속도가 윤활유를 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회전체가 회전을 더 빠르게 회전하면 점점 이게 중심이 맞는 경우랑 중심이 같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회전체가 붕 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윤활유가 전체를 회전 봉을 감싸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완전 정 가운데 센터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좀 너무 빨라지니까 우리 막 제트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좀 가라앉지만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물에 거의 날아가듯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윤활유가 다 채워지면서 유막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설명이 어렵네요. 정답은 가입니다. 네, 다음 문제 유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름의 점도가 높을수록 유막이 두껍다. 맞는 말이죠. 나, 회전수가 높을수록 유막이 두껍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사, 하중이 작을수록 유막이 두껍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아는 경계 윤활 시에는 유막이 유지되지 않는다. 유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고체 마찰, 그러니까 극압 윤활이었죠. 극압 윤활. 경계 윤활에는 극히 드물게 유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네, 다음 문제 유성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묻는 거죠. 이거 엄청 빠르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유성은 100 빼기 가로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 다음 문제 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점도가 너무 높으면 유성이 나빠진다. 맞죠? 점도가 너무 높으면 잘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가는 맞고, 나, 고하중 베어링용 윤활유에는 유성 향상제는 넣으면 무조건 좋죠. 유성 향상제랑 극압 첨가제 뭐 이런 거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나도 맞고, 금속과 반응해서 윤활유가 금속과 반응해서 저마찰성의 저융점 합금을 만든다. 윤활유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4는 아닌 것 같고, 경계 윤활 하의 마찰 개수의 대소로 표시된다. 마찰 개수는 1이 고체 마찰이고 0이 액체 마찰이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마찰 개수의 대소, 크고 적음으로 표시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겠네요. 4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윤활유랑 금속이 만나서 저융점 합금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은 4. 다음 문제 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윤활유의 유막 구성령이다. 맞습니다. 나, 경계 윤활의 경우에 마찰 개수의 크고 작음으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4. 점도가 높으면 유성이 좋아진다. 점도가 너무 높으면 유성에 안 좋다고 했었죠. 방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정답은 4이고, 점도 이외 윤활유의 감마성이다. 윤활유의 감마성이
그렇죠. 점도 이외의 윤활유의 감마성이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점도를 빼고 나서 윤활유의 감마성을 말하는 게 유성이다라는 말이죠. 정답은 4. 다음 문제. 두 가지의 윤활유를 혼합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보통 선박에서는 윤활유 혼합은 엄청 꺼립니다. 보통 안 합니다.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점도는 두 기름의 대수 평균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 변한다는 말이겠죠.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응고점은 고응고 점유 쪽으로 변한다. 하나는 10도에서 응고하고 하나는 20도에서 응고하는데 둘이 섞이면 15도 쪽으로,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변하는 거 맞죠? 그래서 나는 맞고. 4. 인화점은 저인화점유 쪽으로 변한다. 10도 50도에서 인화하고 60도에서 인화하는데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60도 기준으로 낮은 쪽으로, 55도 뭐 이런 식으로 낮은 쪽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맞고 틀리고가 다 되는 말들이라서 4도 맞는 말 같고. 일단 혼합유의 성상은 불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고정탄소량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정탄소량이 적은 윤활유랑 높은 윤활유랑 만났을 때 그냥 뭐 저 가처럼 대수 평균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됩니다. 일단 정답은 A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을 명쾌하게 해설해주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답은 A. 다음 문제. 윤활유 중 응고점이 특히 낮아야 하는 것은, 이거는 딱 보면 나오죠. 양묘기죠. 양묘기. 왜냐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양묘기 뭐냐면 그 윈치랑 윈드라스들을 양묘기라고 합니다. 배를 고정할 때 줄을 잡아주고 앵커 체인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윈드라스, 이런 애들을 양묘기라고 합니다. 정답은 A. 다음 문제.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화점은 높고 발화점은 낮을 것. 말도 안 되죠. 둘 다 높아야 되죠. 발화점은 무슨 점이죠? 스스로 불이 붙는 점인데 이게 낮아버리면 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도 불이 붙는다는 말이죠. 가가 답입니다. 적당한 점도를 가지며 유막 형성이 양호할 것. 좋은 말이죠. 4. 유성이 양호할 것. 굿. 중성이어서 부식성이 없을 것. 맞습니다.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쉬운 문제죠. 점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온도 변화에 비해 점도가 적게 변한다는 거죠. 정답은 나입니다. 다음 문제. 점도 지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베어링용 윤활유는 점도 지수가 커야 된다. 베어링부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니까 열의 변화에 점도가 적은, 점도 지수가 큰 윤활유를 써야겠죠. 맞는 말입니다. 기름의 휘발 성분이 적으면 점도 지수가 크다. 이거는 배우진 않았죠, 저희가? 근데 휘발 성분이 적다는 말은 밀도가 높고 서로 탄소들끼리 잘 뭉쳐 지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점도 지수가 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류할게요. 그 다음, 광유는 지방유보다 점도 지수가 크다. 제가 뭐라고 했었죠? 지방유가 광유보다 점도 지수가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가 확실합니다. 파라핀기유는 나프텐유보다 점도 지수가 크죠? A도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4. 다음 문제. 점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저온에서의 시동이 곤란해진다. 점도 지수가 작다는 말은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많이 변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온도가 높을 때는 점도가 낮고 낮을 때는 점도가 너무 높으니까 저온에서 시동이 곤란해진다가 맞는 말이겠네요. 압력 변화 시 점도가 작게 변하면 점도 지수가 큰 것이었죠. 점도 지수가 큰 놈이 압력 변화도 잘 견딘다고 했었잖아요. 정답은 나고, 온도 변화 시 점도가 크게 변하면 점도 지수는 낮은 거죠. 작은 거. 4도 맞고. 베어링용 윤활유는 점도 지수가 커야 한다. 베어링 쪽에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열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어야 되니까 점도 지수가 큰 게 좋겠네요.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윤활유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는 떨어진다. 맞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점도는 높아진다. 맞습니다. 4. 파라핀계 윤활유는 나프텐계 윤활유에 비해 점도 지수가 크다. 맞는 말이죠. 아. 파라핀계 윤활유는 나프텐계 윤활유에 비하여 점도 압력 계수가 크다. 아, 점도 지수도 아니고 점도 압력 계수는 또 뭐죠? 일단 가나 사가 확실히 맞으니까 뭐 답은 I인 것 같은데 점도 압력 계수가 네, 넘어가시죠 그냥.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윤활유 압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저하되는 원인이 아닌 거죠. 하.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낮아졌을 때 극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진짜 물처럼 막 이렇게 펌프가 압력을 가하지 못할 정도로 묽어져 버리면 윤활유 압력이 뭐 저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가는 일단 보류. 나 스트레이너가 많이 막혔을 때는 압력이 저하되죠. 스트레이너 이후로 압력이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펌프의 압력은 뭐 점점 더 올라가겠지만. 4. 윤활유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그 말은 가랑 똑같죠. 점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말이니까. 아. 각종 베어링의 간극이 너무 작을 때. 각종 베어링의 간극이 작다는 말은 입구가 좁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압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나의 스트레이너가 많이 막혔을 때 스트레이너까지는 이제 압력이 매우 높고 스트레이너 뒤쪽은 압력이 없는 거잖아요. 압력이 낮아진 상태잖아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아가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아메리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 미국 석유협회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윤활유를 분류했었죠. 정답은 4. 다음 문제. SAE 분류법 Society Automotive Engineering은 점도에 의해서 분류했었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ISO 점도 분류에서 윤활유에서 점도 기준 온도는 40도였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TB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BN은 총 알칼리가이며 모든 기관에 같은 값의 윤활유를 사용한다. 아니죠? 다 다르죠? 황 함유량에 따른 저질 중유에 따라서 다 다르죠? 가는 틀렸고. 나. TBN은 1g의 연료를 중화하는 데 필요한 산의 양에 상응하는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를 말하며 KOH mg/g으로 표시한다. 정답입니다. 나. 4. 유황 성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할수록 TBN 값이 작은 윤활유를 사용해야겠죠. 아. 피스톤 링과 실린더 라이너의 길들이기 운전 시 TBN이 가장 높은 윤활유를 사용하면 안 되죠. TBN이 높으면 막 그 탄화물이 생기니까.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선박용 디젤 주기관에서 시스템 윤활유 교환의 척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TBN 나죠. 이게 실린더유가 시스템유로 혼입됐을 때 알칼리화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pH 테스트를 하고 TBN 값이 높아지면 이제 새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불완전 연소. 맞습니다. 공기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나. 압축 압력의 저하.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4. 시동 불량.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아. 시스템유의 오손. 시스템유의 오손 아니죠. 왜냐면 스토핑 박스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아래까지는 실린더유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아. 다음 문제. 스토핑 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크로스헤드형 기관의 피스톤 로드 부분에 설치한다. 피스톤 로드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크랭크 케이스 상부이긴 한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나. 소기실과 크랭크실 사이에 설치된다. 맞습니다. 4. 발생된 드레인은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지며 상부 드레인은 재생 처리가 아니죠. 상부 드레인은 그냥 버린다고 했었죠. 정답은 4네요. 일단. 아. 기밀 성능은 각 링의 원주 방향, 상하 및 방정 방향 등의 간격과 스프링의 탄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 실이 그 피스톤 링이랑 거의 비슷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다음 문제. 디젤 기관 스토핑 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부에 있는 링은 피스톤 로드의 상승 시에 기름을 긁어 썸프 탱크로 보내준다. 일단 썸프 탱크로 안 보내주죠. 그래서 일단 가가 틀렸습니다. 랜드에는 기밀 링과 스크레이퍼 링이 여러 개 설치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거 스토핑 박스 네이버에 한번 치시면 그 설명해주는 블로그 글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으로도 한번 봐보십시오. 각 링은 3개, 4개로 분할되어 있으며 스프링으로 결합됩니다. 맞습니다. 상하부 측 드레인이 있으며 하부 드레인은 크랭크 챔버로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길다. 다음 문제. 시스템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점도가 되도록 높을 것, 적당해야 되죠. 인화점이 낮을 것, 인화점이 높아야 하죠. 점도 지수가 높을 것,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다는 말로 점도 지수가 높을 것. 4가 정답입니다. 온고점은 낮아야 합니다. 다음 문제. 시스템 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도 지수가 커야 한다. 맞습니다. 유성이 좋아야 하고. 점도 압력 계수가 커야 한다. 내 산화성이 있어야 된다. 일단 가나 아가 맞죠? 정답은 4입니다. 점도 압력 계수가 작아야 하는 게 맞네요. 다음 문제. 시스템 U 및 실린더에 특별히 요구되는 성질은 특별이네요. 항유화성과 청정 분산성. 물과 만났을 때 유화되는 거에 버티는 능력과 탄화물, 슬러지 이런 게 미세하게 잘 퍼져서 응고가 되지 않는 것. 가도 맞는 말이네요. 필요한 성질이긴 하니까요. 산화 방지성과 청정 분사성. 윤활유 열화의 최대 피해는 또 산화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성과 청정 분산성을 말했고. 소포성. 소포성은 거품을 없애는 성질인데 없으면 좋긴 하죠. 있으면 좋긴 하죠. 항유화성이랑. 극압성과 청정 분산성. 극압 익스트림 바운더리 환경에서 버티게 해주는 윤활 성질이잖아요. 윤활유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현상을 열화돼 가지고 산화되는 현상이라고 아까 배웠으니까 산화 방지성과 청정 분산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답은 나입니다. 그래서 이 열화 쪽에 중점을 둬서 산화 방지성을 답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시스템 윤활유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격에 대한 유막 유지력이 큰 윤활유가 요구된다. 좋은 성질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부식 방지를 위해 실린더유와 전 염기가가 비슷한 정도가 요구된다. TBN이 비슷하다는 말은 틀렸죠. 정답은 나입니다. 내부에 침입하는 수분을 고려하여 항유화성이 큰 성질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인화점 및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이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유의 점도는 사용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저하한다. 아무런 침입도 없고 그냥 잘 운전되고 있는데 점도가 서서히 저하한다.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보류합시다. 시스템유의 알칼리가는 사용시간과 더불어 보통 감소한다. 시스템유가 아니라 실린더유 같은데 시스템유도 약간의 알칼리를 띠니까요. 그런 값이 열화 같은 현상에 의해 조금씩 산화되어 가죠. 그러면 나도 맞는 것 같고. 불용의 성분의 값은 그러니까 불용의 아니불 점점 잘 스며들어 액체화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불용의 성분의 값은 청정기로 청정을 해주는데 적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진짜 어려운 단어를 쓰네. 적합한 부분, 부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적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어렵다. 윤행각 피스톤을 갖는 기관의 윤활유는 고온에서의 산화 안정성이 요구된다. 피스톤 쪽으로 윤활유가 가까이 가면 온도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고온에서 산화 안정성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가입니다. 시스템유의 점도는 사용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저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이 계속되면
뭐 점도 뭐 수분이나 연료나 뭐 이런 것 실린더 위에 침입이 되지 않는 이상 보통 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이행정 디젤 기관에서 전 알칼리가가 적정 수치보다 과소 또는 과대할 때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윤활유에 가. 전 알칼리가가 과소한 경우, 그러니까 알칼리가가 낮은 거죠. 윤활유의 청정성이 급격히 하락한다. 산화가 돼서 점점 폐색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급격히 하락한다는, 급격히 이런 단어는 문제 풀 때 안 좋은 단어인데 일단 보류. TBN이 과소한 경우 내마멸, 산화 방지 성능이 감소, 점점 산화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 전 알칼리가가 과대한 경우 점성이 크게 떨어지고 수분에 의한 유화 위험성도 낮아진다. 수분에 의한 유화 위험성. 아니죠. 이거는 일단 아까지 읽어봅시다. TBN이 과대한 경우 수분 유입 시 칼슘계 첨가제의 석출로 슬러지 발생이 증가한다. 우리 이게 알칼리성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TBN이 KOH 수산화칼륨. 근데 수분이랑 만나면 이게 또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석회 물질을 해가지고 수산화칼륨이랑 뭐 칼슘이랑 만나갖고 CaOH, CaCO3, 탄산칼슘 막 이런 식으로 고용물, 석회질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맞고 사가 답이거든요. 이게 수분에 의한 유화 위험성도 낮아진다. 근데 TBN 값이 높다고 수분에 의한 유화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쪽 읽은 문제들 되게 어렵네요. 뭐 단어도 어렵게 하고.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실린더유에 요구되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화점이 높아야 한다. 맞고 내열성이 풍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열에 버티는 성질이죠. TAN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TBN이 적절한 것을 사용해야 되죠. 정답은 4고 고온 고압에서도 점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알칼리성 첨가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윤활유는 당연히 실린더유겠죠. 디젤 기관의 실린더유. 정답은 다음 문제. 실린더 윤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염기가가 높을수록 피스톨링의 마멸률은 작아진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았는데 정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가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기가가 그럼 뭐 계속 높을수록 피스톨링의 마멸률이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린더 온도가 낮을수록 피스톨링의 마멸량은 작아진다. 실린더 온도가 낮다고 피스톨링의 마멸량이 작아지는 건 아니죠. 적절한 점도와 좋은 유성을 가진 윤활유로 적절한 TBN으로 황값을 중화시켜서 해야 피스톨링의 마멸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나는 확실히 답이 아닙니다. 윤활유 점도가 높을수록 실린더유 소비율은 작아진다. 이거 문제들이 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그럼 실린더 점도가 계속 높아질수록 실린더유 소비율이 작아진다라고 해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윤활유 점도 지수가 낮을수록 실린더 소비율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답이 나라고 돼 있으면 안은 맞다는 말이잖아요. 점도 지수가 낮다는 말은 온도 차에 대한 그 점도가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고 낮을수록 실린더유 소비율은 증가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윤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실린더유는 피스톨링과 실린더 라이너와의 밀봉 및 윤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고알칼리성이다. 맞는 말이죠. 윤활 작용하면서 황을 중화시켜 줘야 되니까 고알칼리성. 가가 일단 답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유는
각 베어링부에 윤활 및 냉각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산성의 윤활유가 사용된다. 산성을 쓰면 안 되죠. 나는 틀렸고, 내연기관용 윤활유는 시스템유와 실린더유의 양 특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공기 압축기나 냉동기 등의 왕복동 기기에 주로 사용된다. 서로 다르잖아요. 파라핀 계열, 그리고 뭐였더라? 파라핀이랑 나프텐 계열, 나프텐 계열. 4도 틀렸고, 시스템유와 실린더유의 구분은 주로 동점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동점도가 아니라 pH에 따라서 구분되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실린더 윤활에 사용되는 실린더유의 전 TBN과 TBN이 적정 수준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퇴적물 발생으로 해서 피스톤 링 쪽에, 실린더 쪽에 퇴적물 발생으로 인해 피스톤 링 마멸과 실린더 마멸이었죠. 가, 연소에 의한 회분 퇴적물을 생성시키고 이에 따른 기계적 마멸을 증대시킨다. 가가 답이겠네요. 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링의 화학적 마멸 아니죠? 기계적 마멸이잖아요. 블로우바이 현상이 발생한다. 화학적 마멸이 아니니까. 4. 윤활유의 청정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내마멸 산화 방지 성능이 감소한다. 실린더유는 청정화해서 쓰는 게 아니죠. 새거 써가지고 쓰고 버리는 거니까 4도 틀렸고, 고온 중에 슬러지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분에 의한 유화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화돼 가지고 타서 퇴적물이 그 피스톤 링 쪽에 쌓이는 거였죠. 정답은 가. 윤활유 첨가제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마멸을 감소시키는 첨가제로 점도지수 향상제와 소포제 등이 사용된다. 아니죠. 유성 향상제나 극압 향상제 이런 게 쓰이겠죠. 나, 고용물의 생성이나 석출을 억제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산화 방지제나 청정 분산제 등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4. 물리적 성상을 개선시키는 첨가제로 유동점 강화제랑 방청제 등이 사용된다. 물리적 성상, 유동점 강화제나 유성 향상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식을 방지 위하여 산화 방지제와 수분을 제거하는 소포제. 수분을 제거하는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거였죠. 어쨌든 정답은 나입니다. 다음 문제, 하중이 크고 온도가 높은 마찰면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첨가제로 그 금속면의 마멸을 경감시키고 베어링의 용착을 방지해주는 것. 높은 하중, 높은 온도, 극적인 상황이죠. 극압 첨가제입니다.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마멸이나 부식을 경감시키기 위한 첨가제가 아닌 것은 가. 유성 향상제 맞죠? 나, 극압제 맞고. 4. 유화제는 계면 활성제잖아요. 즉 기름과 물을 잘 섞이게 만드는 비누 같은 애들을 말합니다. 방청제도 부식을 방지해주는 애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 다음 문제, 마멸이나 부식을 경감시키기 위한 첨가제가 아닌 것은 정답은 4. 소포제입니다. 소포제는 거품을 없애주는 거였죠. 그래서 윤활을 더 좋게 거품 때문에 윤활이 못 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첨가제였으니까 정답은 4. 문제, 실린더유에 알칼리성 첨가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당연히 부식성 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거죠. 황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황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정답은 4. 다음 문제, 마찰을 저하시키며 윤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특히 경계 윤활 시에 그 효과를 내는 윤활유 첨가제는 정답은 유성 향상제죠. 극압 첨가제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극압은 고온 고하중에서 보충해주는 거고, 그냥 유성 감마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성 향상제.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유성 향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유동점을 낮춰주는 거 아니고, 나. 금속 표면에 흡착하여 흡착막을 만들어 마찰 계수를 낮춰준다. 이게 즉 감마작용이죠. 정답은 나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아니고 윤활유 거품을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소포제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윤활유의 분석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가. 수분 함량 맞죠? 나. 점도 맞고. 4. 전염기가 맞고. 점염기가 이게 pH 테스트입니다. 계면 장력 계면 활성제 장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아가 틀렸단 말이죠. 정답은 아. 다음 문제, 윤활유의 열화 변질 간이 시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낙구식 점도기에 의한 점도 측정.
낙구식이란 말은 제가 안 알려졌지만 어쨌든 점도기에 의한 점도 측정. 나 비색 시험에 의한 산성 염기성 pH 테스트이죠. 4. 스포 테스트에 의한 청정 분산성과 오탁도 판단. 이거는 이게 간이 테스트는 이제 선박마다 다 다르게 하고 메이커마다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R을 읽어보면 유화기에 의한 항유화성 측정. 그럼 일단 가랑 나는 답인데 사랑 아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땐 그냥 두 개 찍으십시오. 50 확률로. 일단 정답은 I입니다. 유화기에 의한 항유화성 측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저도 이때까지 타면서 청정 분산성과 오탁도 판단 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항유화성 측정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일단 문제의 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윤활유 장시간 사용한 후에 윤활유 분석의 목적에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윤활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용기계의 교환 및 수리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기계는 아니죠. 차라리 윤활유라고 했으면 답이 됐겠네요. 나. 윤활유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과 신유의 보충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신유의 보충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값이 보충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윤활유가 그나마 정상적인 거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보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답이 되겠지만 보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좀 애매하네요. 4. 윤활유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과 교환 시기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죠. 사용 중인 윤활유가 변질되고 있는 경우에 신유의 보충량 보충 안 됩니다. 변질되고 있으면 무조건 버리고 새로 보충해야 됩니다. 정답은 4. 문제. 디젤 기관 개통에 사용한 윤활유의 열화 원인으로 옳은 것은 가. 과부하 운전으로 점도 지수가 커졌을 때. 점도 지수가 커지면 온도 변화가 적잖아요. 이거 상관없고 연료의 혼입에 의한 희석이 생겼을 때죠. 4. 수분 또는 흡습기가 혼입되지 않았을 때. 혼입되었을 때죠.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소 생성물이 혼입되었을 때가. 연소 생성물이 혼입되었을 때 산화되고 열화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열화된 윤활유를 재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여과 분리법 필터로 거쳐서 하는 거였죠. 나. 원심 분리법 청정이죠. 4. 첨가제 투입법 첨가제로 투입해서 재생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전기 분리법 맞습니다. 정답은 4. 네, 마지막 문제. 윤활유를 열화시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물질의 혼입 맞고, 수분 혼입 맞고, 산소에 의한 산화 맞고, 윤활계통의 온도 조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I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활유 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길고 긴 강의였죠.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활유는 진짜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꼭 머리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일하러 가셨을 때에도 꼭 이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비기관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